도소판촉의 미래를 밝혀주고 계신 분입니다. 차병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판사가 다시 새로운 인쇄를 찍었어요, 혹시? 일단 4,000부 남았대. 4,000부? 네. 마이너스 카운트다운 해주세요. 마이너스 카운트다운. 네, 한 주 지날 때마다 이제 3,740부 남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 두려워요. 공정경제 3법. 오늘은 오랜만에 팩트 체크를 좀.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과도한 규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이라는 얘기는 한국에서 새로 창조한 거라는데 한국의 관료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창조적이지가 못해요. 과거에도 이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의 2017년 2월 13일자예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감사위원 맡는 사회이사 자격이 경영진과는 단 1% 연관성도 없어야 된다. 이게 의무라는 거죠, 의무.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은 더 강한 제도가 있다 이거예요. 독일은 아예 노사 동수로 감독이사회까지 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독일은 이 감독이사회하고 경영이사로 해가지고 감독이사회는 노동자 대표들도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죠. 노사 동수로. 예. 이렇게 만약에 하자 그랬으면은 우리는 당장 뭐 빨갱이, 그렇죠. 뭐 공산당 난리 났겠지. 기업 완전히 문 닫는다고 막 엄살 피우고 그러겠죠. 예. 자, 이게요. 어이구, 무서워. 글자 많아. 무서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SEC라고 이제 갑니다. 은행들은 연준에서 감독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기업의 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직속의 증권감독관청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303조에 보게 되면 기업 지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1항에 과반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의무조항이에요. 독립이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진과 1%도 관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독립성이 생명인 거잖아요. 감사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둔다. 이게 7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정경련에서 만든 신문이죠. 세계 유례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재인 정부가 한국만 시행하겠다고 고집한다. 이게 다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한국만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어떤 제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넘겨보세요. 이게 키워드구나, 다. 예. 세계 유례 없는. 예. 그리고 유일무이한.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온 키워드구나. 그렇죠. 어차피 이거 누가 찾아봅니까? 그렇죠. 증권그룹위원회의 규정을.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짓말을 막 때리는구나. 그렇죠. 정치를 보게 되면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 상권 분립 이렇게 해놨잖아요.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잖아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게 이제 경영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경영자를 감시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이사회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자하고 1%도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은 이사회도 또 이제 감시와 감독을 하게 해놨어요. 삼중장치로 해놓은 거죠. 감사위원들을 누가 선출하냐면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과반수 이상이 독립이사로 구성되다 보니까는 그 독립이사들 중 감사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분리선출할 필요가 없죠. 이사회가 독립적인 데다가 또 독립이사로만 감사위원을. 이사들 중에서도 독립이사. 독립이사로만 감사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독립이사라면 경영자와 1%도 관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이사회는 관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관계 없는 사람이 독립이사로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죠. 절반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독립이사로만 감사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대주주한테 장악당해 있다 보니까 그 이사들이 감사위원으로 갔을 때 똑같다. 독립성을 가지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사회를 독립적인 저걸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재계에서 난리 필까봐 감사위원 3명 중에서 1명 정도만 주주총회에서 좀 선출하게 하자. 사실 별것도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건데. 그렇죠. 그 첫 발조차 싫다는 거죠. 외국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필요가 없는 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돼 있고
독립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분리선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S상초가요. 교수님. 구조적으로. 이해했어요. 자, 유례 없는 건 이사회와 감사회가 전부 경영자 편인 게 유례가 없는 거네. 그렇죠. 네. 네. 알겠어요. 예. 자, 간단하게 이해했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인데. 그것도 3명 중에 1명만 하자는 것도. 그렇죠. 3명 중에 1명 정도만 하자는 건데. 3명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 야. 예?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돈데 엄살 부리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하지 알아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 발행한 주식을 다 매입해가지고 개인 회사로 만들면 돼요. 상장 폐지시키고요. 네. 그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투자는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반시장주의자인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돈은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예. 돈만 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올소하신 거예요? 아, 노. 아, 시장 경제 아니다. 아. 비명처럼 들렸어. 자,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중지하라. 언론 자유 유린하는. 언론 자유가 가장 유린되는 곳은 그럼 미국이야. 우리보다 그렇죠. 엄청난 징벌적 액수로. 손해배상제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요. 그러니까. 예. 몰랐죠. 여기서 서로 찔렸어. 야. 이게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방심하는 순간 확 치고 들어오는구나. 야. 앞으로 남은 거 몇 권? 꼭 다 전부. 그러니까 출판사한테 예. 매주 확인하셔가지고 수요일날 여기 녹화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몇 부 남았어? 예. 3742부 딱 써주세요. 예. 0이 되는 꼴을 봐야 되겠잖아요, 진짜. 자, 집단소송 법안이요.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 속여가지고. 큰 사건이었죠. 미국은 이걸 가지고 1인당 최대 한 1,200만 원까지 배상을 했어요. 1인당 예. 아예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그냥. 가기도 전에. 알아서. 아, 그러니까 알아서. 이게 집단 소송으로 가면 그렇죠. 진짜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만 원 정도 바우처를 그것도. 미국은 1인당 보상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우리는 바우처를 지급했어요? 예. 그것도 100만 원만? 예.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죠. 법이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만만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국내 소비자가 굉장히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우리 상법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게 구제책이 제대로 장치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론 자유 침해한다. 이 사건도 그러네요. BMW 이거는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 BMW에서 한참 원인 불명이 불이 났었던 적이 있죠. 예. 그때 우리는 개별 소송 중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은 아예 미리 지급했어 이것도 소송하기 전에. 이것도 소송 선고 전에 예. 워낙 크니까 예. 이게 이 소송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해외 기업들이 만만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렇죠. 지레 겁먹고 합의를 하느냐 갈라지는 거구나. 자, 넘겨보세요. 집단 소송하려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의 입증을 해야 되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네. 피해에게 비례해가지고 인지를 사야 된다고요. 인지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소송을 하기가요. 변호사도 소송에다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돈하고 시간 날릴 거 못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엄살들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증권 분야에서는 먼저 도입됐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건밖에 없다. 예. 소송허가 결정을 법원으로 받은 게 본안 10년에 6건뿐이 없어요. 그럼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언론사가 총대를 매는 거야. 그치.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그거가 될 테니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이 만약에 있었다면 조국 전 장관 빌딩 샀어. 그렇죠. 그러면. 빌딩 몇 채 샀죠. 엉터리 보도들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지멋대로도 갈겨됐네 이런 보도들이요. 집어들어 가게 되는 거 진짜 많지. 예. 예. 예?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은요. 이 뭐 넘어가죠. 고맙습니다. 넘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개정안에 보게 되면 사익 편취라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있잖아요. 재벌 일가들은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지만요.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정 거잖아요. 경쟁을 해치죠. 예. 그동안에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들을 가지고 대기업 집단 현재 6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 계열사가 한 2292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용됐던 게 201개였었어요. 그걸 이번에 뭐냐면 598개 정도로 좀 늘리겠다는 거야. 조금 더 늘리는 거네. 예. 한 75%는 아직도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약하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하려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지. 이걸 엄살피고 난리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경제 권력이 진짜 막강한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재벌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이죠. 뭐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지랄지랄을 해대니까. 거기다가 이게 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 돼야 돼. 한 190억 거래하면 괜찮은 거야. 쪼개서 해주게 그러니까 되면요. 그럼 195억 이하에서 관리하겠지. 새로 그런데도 생기는 이거 안 거- 된다는 거 아니야?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부의 편법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하게 하던 걸 불편하게 만들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안 내고 부를 세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한테 회사 하나 줘놓고 그 아들 회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회사에서 일감을 계속 줘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해습하는 거죠. 그게 부의 편법 상속이, 부의 불법 상속이죠, 사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우리 이명박 각하께서 다스를 통해 시도하였던 방식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각하를 잠시 잊고 있었네.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야 되겠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지주회사 이거 관련된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만 알려주세요. 예. 재벌들 보면 공익법인 다 있잖아요. 미술관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부의 상속을 위해서 그렇죠. 부의 상속을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예, 재단을 많이 활용하죠. 상속세를 안 내게 돼 있다고요. 공익법인은요. 공익법인이니까. 이것도 뭐냐면 한 15%까지만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26년 이후에. 근데 아직도 몇 년 남은 겁니까? 6년이 남은 저거를. 네. 이것도 역시 재벌들이 세금 안 내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때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시장 경제예요. 예, 이거는 봉건왕국이죠, 이거 사실은요. 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아니라니까. 자본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우파들은요,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도움되는 경제 체제를 원하는 거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거 지지자들이 아닌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다 공산주의야. 예.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제도가 그게 시장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장 경제라고 자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사이비 시장 주의인 거예요. 이건 경제학자가 볼 때는요.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경쟁이잖아요. 경쟁에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공정 경쟁인데 그냥 줄여서 경쟁만 부르는 거예요. 비용도 기회 비용을 우리가 그래서 기회를 빼고 부르는 거고 소득도 요소 소득인데 설명해 주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출발선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뛰어. 그건 불공정한 하나 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시장 경쟁.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해요. 투입과 비용을 다 이렇게 장부에서 적을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장이니까 저한테 제가 임금을 안 주잖아요. 그건 거기에 비용으로 안 적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예. 그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 나의 기회 비용.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활동을 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경제에서 생각을 해요. 기회 비용은 이해했고 그리고 소득도 요소가 빠진 거예요. 요소가요. 그게 뭡니까? 그럼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받는 게 임금소득이죠.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를 빌려줘가지고 임대소득을 받지요. 토지라든가 노동 같은 게 일종의 생산 요소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소득이라고 그래요. 모든 소득은 요소소득인 거예요. 근데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소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경쟁도 공정자가 빠진 거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공정이 빠지게 되면 이건 시장 경제도 아닌 거예요. 미국의 대형 해치펀드인데 여기에 그 회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집안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고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 아들이었었어요. 얘를 채용한 거예요. 채용해놓고 뭘 하겠습니까? GM의 회사 정보 가져오라 이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미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하니까 돈 벌죠. 그러다 보니까 큰 펀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20년형 받았어. 불공정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벌이 이런 게임의 룰을 자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계속 시장을 이렇게 왜곡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뭐 사회 곳곳이 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재벌들부터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는. 교수님 여기까지 다 이해했거든요. 예. 자, 끝내실 시간이 됐는데요. 아이. 뭐 이 전속 고발권은 뭐니까 그동안 공정위만 하던 것을 일반 기업들도 이제 하게 하겠다. 근데 이것도 중대한 담합만. 큰 회사들끼리 담합했으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공정위만 고발권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이걸 피해를 호소하는 그 회사들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힘이 있는 조직에는요, 다 이게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 갖고 있잖아요. 기재부는 뭐냐면 재정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야. 예산 편성 기재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위는 뭐냐면 자기들만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기업 고발을. 테크노크라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은 뭘 하면 되냐면
공정위하고 싸바싸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일이. 공정위 출신들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대기업이나 로펌, 김현장 이런 데 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조직에 로비를 해줄 수 있거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그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데를 다 민주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넘기죠. 아이트 나왔어요? 네. 이거 몇 개짜리예요, 이거? 제가 이게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짧게? 전임 통계청장 유경준 씨라고 있어. 자기가 소위 거느렸던 통계청 직원들의 말조차도 왜곡시켜가지고 거기 앉았으니까 넘겨보세요. 작년에 기억하세요? 비정규직이 갑자기 한 50만 증가했다 해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게 그렇죠. 키워드 아니에요. 예, 이게 키워드. 조선일보가 이 사람 말을 받아가지고 예. 10월 7일자로 이게 난 거예요. 이 양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통계청장 했던 사람이에요. 예. 기간제 근로자가 한 80만 명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중에 78만 명이 2년 미만 계약직이더라 이거예요.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는 그때 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자기가 청장할 때예요. 2016년에 94.2%였었어요. 17년, 18년도 다 비슷비슷해. 네,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해. 2019년에 갑자기 증가를 해요. 이 증가한 이유가, 자, 넘겨보세요. 이유가? 2017년대는 한 12,000명이었었고, 2018년에도 한 8만 명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78명으로 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고용노동부하고 통계청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고. 이미 근데, 작년에 설명된 건데. 예, 이게 넘겨봐 보세요. 작년도 10월 31일 날에요. 자기가 통계청장으로 있던 조직에 1년 전에 해명자를 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냈습니까? 조사 방식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조사 어떻게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잖아요. 비정규직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는 왼쪽 방식으로 조사한 거야. 고용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예. 정하였습니까? 물어보고 정했다면 얼마입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정하지 네. 않았으면 그냥 정년제로 다 이렇게 분류했던 거예요. ILO가 좀 더 세분화시켜라 해가지고.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한 네.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사람한테 또 추가적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상되는 고용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2년 그러니까- 이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한 이제 사람들이 2년 이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0.8% 증가한 것이다. 그게 이 질문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질문을 바꿨고 그러자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작년에 뉴스공장 나와서도 기억 이렇게 나버렸어. 말했죠. 예, 네. 듣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를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통계청장이라는 사람이 아.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뻔히 알면서 자기 사실은 통계청 직원들이 이렇게 설명자를 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추정한 것처럼 이 설명한 내용도 다 알 텐데 이미 알지요. 네. 그래서 꽤 심하다 이거예요. 꽤심 이거는 괘씸한 게 아니라 꽤 심하다. 전문가의 직업 윤리에 이건 안 맞는 거거든 이거는. 조직에 장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다 해문제로 낸 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맞는 설명인데 그러니까요. 뻔히 근데 이거는 알면서. 국민들이 이걸 기억하겠어요? 꽤 심하네. 그러면 조선일보에서는 그대로 받았어가지고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